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자분께서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라고 했는데 박수가 이렇게 뜨겁지가 않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뭐 작가라고 소개하는 것보다도요, 그냥 미술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또 미술을 또 사랑하시고 또 애호하시는 분들이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술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또 미술을 통해서 내 삶이 좀 풍요로워졌다는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나왔고요. 이 뜻은 결국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된다면 또 여러분들도 미술을 통해서 또 어떤 변화가 작은 움직임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 제가 요즘 좋아하는 말이 뭡니다. 일상이 모이면 기적이 된다는 겁니다. 일상이 기적을 이룬다는 말.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게 기적 같은 일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제 삶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참 방향을 참 중요시 생각합니다. 방향. 내가 어느 방향을 바라보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부산 화랑국제아트페어에 오셔서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한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고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이 그림이 저에게는 사실 별거 아닌 디자인 같지만요. 저는 이 그림 때문에 제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이 그림이 케빈이라는 어린아이가 그린 저의 얼굴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처음으로 IT라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 그곳을 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뭐 이렇게 홍보대사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정말 운명처럼 다가온 게 미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미술을 다가갔을 때는요, 정말 쉽게 생각하고 다가갔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처음으로 집을 샀어요. 집을 사니까 이 남자들이나 와이프나 첫 번째 내 생애 첫 집은 어떻습니까? 예쁘게 꾸미고 싶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쁘게 꾸미고 싶잖아요. 근데 예쁘게 꾸몄는데 내 마음대로 인테리어가 안 됐어요. 이 집도 인테리어도 자꾸 많이 해봐야 된다고 인테리어 업자랑 이게 서로 간에 이게 뭐랄까 생각과 실천이 좀 틀렸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좀 키가 작은데 우리 아내가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면 까치발을 짚고 세수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 인테리어가 일단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아내가 고민하다가 이 집은 우리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저희가 그 집을 팔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야 인테리어 백날 해봤자 결국 팔면 인테리어 값도 못 건지는구나. 그러다가 나름대로 인테리어를 뭘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 2000년도에 제가 이렇게 인사동에 그림 보러 많이 다녔었어요. 우리 가족들하고 우리 막둥이하고 우리 딸하고. 그러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인사동 갤러리 가면 구경하는 게 공짜예요. 돈 안 냅니다. 입장료 안 됩니다. 그렇게 자주 다 보이다 보니까 야 그럼 벽에 그림을 걸면 어떨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인테리어만 하자. 그래서 마루 깔고 벽은 하얗게 만들고 갤러리 등을 깔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동안 봐왔던 젊은 작가와 중견 작가의 그림을 내가 적절히 섞어서 내가 그림을 걸어야 되겠다. 그렇게 그림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오는 분들이요. 야 예전에 그렇게 돈을 쳐발랐던 인테리어보다도 오히려 그림 몇 점 걸어놓은 걸 보고 더 사람들이 흡족해하고 만족해하고 그리고 나를 다시 봐주더라고요. 야 이건 이 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티스트네. 정말 또 젊은 작가의 작품도 사줄 줄 아는 멋진 사람이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흐뭇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트페어에 가서 이제 그림들을 제가 버는 1년의 수익의 몇 %를 그림을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운명적인 미술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벽에 그냥 집에 걸고 싶은 그림들 그냥 사는 한 사람의 컬렉터에 불과했었습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나는 한 번도 그림이 사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한 번도 산 적이 없다. 다 사보셨네요. 네. 그럼 다 컬렉터 분들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한 사람의 컬렉터였습니다. 근데 아까 보였던 그 그림 있죠? 바로 요 그림. 이 그림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던 세상을 다른 곳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요. 2010년 1월 12일에 아이티에 대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이티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50만 명의 사상자와 120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그때 저에게 가장 큰 슬픔이 있었을 때 시절이었었어요. 그때 저 그림을 그렸던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우리 가족 곁을 떠나갔어요. 2009년 11월 9일날 심정불로로 우리 가족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와 우리 가족은 항상 침묵과 슬픔과 그리고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이 IT 지진이 일어나는 그 순간 더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 저희 가족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 그래서 그 죽음을 떨쳐버리려고 이야기면 7살, 8살짜리 남자애들 안 쳐다보고 그리고 초등학교 앞에 가는 것도 두려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슬픈 얘기만 들어도 그리고 슬픈 아이들이 울고 있는 모습만 봐도 가슴이 아파서 괴로웠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IT 지진이 일어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자꾸 화면에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IT 지진을 계속 보여주는데 그때 마침 우리 아이의 보험금이 제 통장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마 그런 기분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내 아이는 없는데 우리 아이의 생명보험금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 그 비참함과 그리고 그 그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돈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생각한 게 우리 아이의 마지막 남겨진 유산 같은 이 돈을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그리고 나를 계속 슬픔의 구렁텅이를 슬픔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저 IT 아이들이 저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저 아이들이 빨리 슬픔에서 빠져나와야 TV를 통해서 저런 슬픈 얘기가 안 나오겠구나. 정말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을 갖고 저는 그곳에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IT 현장 가게 됩니다. 저는 제가 그곳까지 갈 거라는 건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곳에 가고 나니까 저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구나. 지구 반대편에 나보다 더 힘들고 너무나도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나는 그나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사랑해줬던 마음이 있었지만 저들은요. 전 나라가 아픔이 상처로 아파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저는 오히려 내 아픔보다도 저들의 아픔을 오히려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줬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 나만 슬픈 게 아니라 더 가난하고 더 아프고 그리고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빨리 이 슬픔에서 빠져나와야 되겠구나. 그게 결국은 우리 하늘에 있는 그 아이가 바라는 마음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만났던 한 아이를 통해서 큰 기쁨을 받습니다. 바로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세손이라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거기서 만났는데 8살인 거예요. 우리 천국에 있는 우리 아이와 나이가 동갑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울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제가 안아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저를 확 끼안더니만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피부색은 틀리지만 저 아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체온을 느끼게 해줬던 거예요. 저한테는 정말 하늘에서 준 크고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 석규가 마지막에 그렸던 나의 얼굴 가지고 뭘 할까? 그리고 저들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맞아. 지진 때문에 학교가 무너졌지? 그럼 저 학교를 하나 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IT 학교가 다 무너졌는데 저 학교에 하나 지어주고 싶어요. 나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많은 협력자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그때 월드비전과 함께 서울 옥션과 처음으로 IT를 위한 자산 경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뭐 그때 같이 역사의 현장에 같이 있던 우리 김기로 우리 대표님이 그때만 해도 우리 서울옥션에 계셨었거든요. 지금은 또 이렇게 미술 영상을 제작해 주시는 분이 되셔갖고 또 이렇게 맞이하니까 또 이렇게 새롭네요. 네. 그때 뭐 이승만 씨와 그리고 우리 김기로 우리 대표님께서 정말 헌신을 많이 해주셨어요. 서울옥션에서. 그래서 2010년 5월 달에 첫 자선 경매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수많은 제 지인 작가분들, 그전에는 내가 젊은 작가, 중견 작가들, 그리고 친구들로 같이 즐기고 같이 작품에 대한 얘기하고 예술을 담론했던 그 수많은 작가들이 모두 동참해주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즐기는 가운데서 만났던 작가들이 뭔가 뜻깊은 일을 함께하기 위해 모였어요. 그때 함께했던 작가들이 지금 최율가 작가님, 이승호 작가님, 그리고 강명구 작가님서부터 시작해갖고 이영백 작가, 이세연 작가, 그리고 지금 문영태 작가. 그때만 해도 문영태 작가는 신인이었어요. 그리고 아트놈 작가, 찰스장 작가, 그리고 저기 마리킴 작가서부터 시작해갖고 수많은 대한민국 작가들서부터 그리고 해외 작가들까지 다 참석을 해서 1회 때 너무나도 좋은 결과가 나와서 모든 그림이 다 솔드아웃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지금까지 계속 경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티셔츠를 또 수많은 연예인들이 함께 해줘서 비스테이 이기광, 유지태, 탁재훈, 이은결서부터 시작해갖고 박상민서부터 그리고 우리 송은이, 이성미 모든 연예인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IT의 저 산골마을의 지진으로 부서진 그 학교 자리에 지금은 아티스트와 그리고 서울옥션과 월드비전과 저와 함께 모두가 함께 만든 학교가 하나 지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요 400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700명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IT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술 하나로 이렇게 많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서울옥션과도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또 K옥션도 한번 해보자 해서 2018년에 작년이죠. 작년에 또 자선미술 전시를 해서 이건기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 그리고 제가요 이제는 자선경매를 한 7, 8회째 정도 하다 보니까는 저도 모르게 기획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작품들과 작가들과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는 경매사까지 돼버렸습니다. 요즘엔 경매사로도 초청을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제 달란트가 하나 생겼던 거예요. 그게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했더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불러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익을 위해서 했더라면 저는 아마 이걸 하질 않았을 거예요. 제가 오히려 이거보다 내가 하고 있는 그 방송과 연기를 했을 때가 저에게는 큰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데 저는 오직 저 IT에서 받았던 그 귀한 그 선물, 한 아이를 품었던 그 따뜻함,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계속해서 월드비전과 함께 IT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올해도 아프리카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 만났던 아이가 알렉시스라는 이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너무 따뜻해요. 내가 이렇게 볼을 만져주는데 제 볼을 만져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저한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너의 꿈이 뭐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의 꿈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고, 그리고 내 자녀가 좋은 데 취직하고, 그리고 내 자녀가 잘 살고, 그리고 부의 축적을 늘리고, 그리고 좋은 그림 한 장 더 사고, 그게 꿈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다양한 꿈들이 있어요. 근데 저 아이 꿈이요, 저는 꿈이 삼시세끼 먹는 게 꿈이거나, 아니면 학교 다니는 게 꿈이거나, 아니면 우리 부모 형제 반듯한 비 안 새는 집 하나 있는 게 꿈이야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아이의 입에서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고아거든요. 그리고 밑에 동생이 2명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요, 아빠가 자기한테 사랑한다 말해줬으면 좋겠대요. 꿈속에서. 그게 꿈인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저 아이를 부둥켜안고 그러는지 몰라요. 정말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대화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나에게 주는 메시지구나.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형제들, 내
딸, 내 아들한테 더 사랑한다는 표현을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오히려 나에게 큰 가르침을 줬던 이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미지의 세계, 오지를 가지만 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오히려 나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미술이 제 삶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 3월 달에는 막간이라는 주제로, 인터미션이라는 주제로 제가 사진 전시를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아트테이너 그래서 뭐 지금 뭐 하정우 작가, 그리고 뭐 조용남 형님, 그리고 수많은 우리 아트테이너들이 작가가 참 많아요. 다 페인팅. 하지만 저는 페인팅을 못해요. 물론 배우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사진을 많이 찍고, 그리고 해외 가서 아이들을 많이 찍어주기 때문에 난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항상 사진을 찍히는 인물이다 보니까 내가 찍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막간이라는 것도 제가 배우로서의 나한테 딱 맞는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무대 위에 서고 막과 막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막과 막 사이는 어떻게 보면 죽음과 삶 사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그리고 상처와 치유의 사유가 될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얘기가 결국 우리 모두의 얘기가 되겠구나. 그래서 저의 첫 사진 전시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성경책을 앞에 놔두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묵도하는 어떤 생화와 조화를 놔두고, 그리고 서로의 시간에 교차하면서 그 생화는 계속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지만, 조화는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지만, 생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아름다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내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광기야, 너의 삶은 뭐니? 가짜이지만 아름다움을 삶을 원하니? 아니면 진짜이지만 시들어가지만 뭔가를 남기는 삶을 원하니? 우리의 삶이 항상 그리고 요즘 현대인이 살아가는 모습 중에 이 두 가지 양면의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SNS를 통해서 SNS의 내 모습과 그리고 그 뒤에 나의 모습,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마침 또 우리 또 김윤석 우리 미술평론가님께서 또 글도 또 이렇게 너무 잘 써줬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프리카에서 받았던 선물입니다. 이거는 동감이 아니라 공감이라는 그 주제인데요. 아프리카 갔는데 너무 죽은 나무와 산나무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 보통 슬프잖아요. 근데 저는 죽음을 내 아이를 보내면서 너무 알다 보니까 저는 그 죽음을 통해서 물론 슬퍼요. 슬픈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저에게 준 선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준 게 대한 그게 가장 큰 선물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우리 천국에 있는 그 석규의 동생 우리 준서를 또 선물로 또 내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은 8살이 됐어요. 우리 아이는 7살에 가는데. 근데 우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 새로 태어난 아이가 요번에 초등학교 가면서 그래요. 아빠, 내가 이제 형보다 1살 더 먹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도 내가 걱정했던 걸 아는 거예요. 저희 트라우마, 7살이 트라우마예요. 7살에 혹시 설마 또 잘못될까? 그 생각 때문에. 근데 우리 막둥이가 제가 걱정하는 마음 많은지, 아빠, 나 이제 8살이야. 형보다 1살 더 먹었어. 웃으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참 보이지 않는 내가 걱정하는 거를 우리 막내 아이가 보이지 않는 어떤 그 텔레파시로 아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진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트페어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어떤 그 죽음과 삶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이제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틀려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사물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떤 방향을 바라보실까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가 틀려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은 사람이 밀어내는 사회가 됐어요. 배척하는 사회가 됐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악플러도 많고, 그리고 세상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아름답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 어떻습니까? 실수를 하더라도요, 너 이거 잘못했어가 아니라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데 요즘은 자꾸 혼내는 세상이 되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저 핀을 제작을 했습니다. 핀은요, 피스핀입니다. 핀의 목적지를 표시하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메모지를 핀을 꽂아 표시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현재 우리 모습과 그리고 우리 사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목표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이어주는 핀을 여기에 고정합니다. 이게 제가 평화누리 공원에다가 설치를 했은 다음에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만들었던 문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화누리공원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정말 수많은 설치 미술가 작가들이 있는데 이렇게 고정적으로 스테인리스 재질의 FRP를 해갖고 이렇게 제작이 됐고요. 지금 이거는 제가 IT에 처음으로 가서 2017년도에 처음으로 제가 제작을 해갖고 이걸 갖고 갔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IT 갖고 가는데. 그래서 풍선을 제작을 해서 제가 IT에 꽂고 싶은 곳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DMZ 안에서도 뽑고. 그래서 저는 저를 풍선을 어떤 분은 그런 얘기했죠. 올덴버그, 한국판 올덴버그라고 그러는데 올덴버그는 어떻게 평범한 일상의 작은 물체를 크게 확장을 시켰더라면 저는 확장이 아니라 확장성을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핀을 통해서 세상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핀을 어떤 만들어진 딱딱한 조형들이 아니라 풍선이란 재질을 말랑말랑한 재질에서 어떤 유연성을 갖고 뭔가 좀 유연함을 표현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앞으로 계획하는 프로젝트는 핀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내가 가고 싶은 곳, 그리고 내가 가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어떤 방향에 대한 것들을 뭔가 함께 이걸 나눠준다면 혹시 길을 잃고 가는 사람들, 방향을 못 찾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또 좌표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건 뭐 저의 해석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저는 뭐 DMZ 탄력과 앞에서 제가 영하 20도에 저거 겨울에 가서 제가 촬영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이건 제가 발표는 안 했고요. 계속해서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만간에는 제가 또 강원도 어느 한 곳에 가서 이 핀을 또 설치를 해서 또 사진으로 또 기록을 남기고 또 영상으로 기록을 계속 남기는 작업을 촉촉 계속 이렇게 제가 쌓아갈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제가 이 핀 프로젝트라는 기획을 가지고 한번 전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IT 해서 전시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음이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미술을 통해서. 정말 이 미술 치료가 정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 먹은 게 뭐냐면 나만의 아트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하면서 4년 전에 제가 파주 출판 도시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렇게 저 뒤쪽에는 명필름이라고 영화사가 있고요. 그 300평 제가 부지를 매입을 해서 제가 작년에 아주 가볍게 샌드위치 판넬 건물로 이렇게 예쁘게 졌습니다. 샌드위치 판넬인데 판넬 같지 않죠? 네. 디자인에 좀 힘 좀 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첫 개관전을 작년 10월 달에 2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영태 작가와 이제 하태임 작가 이제 이렇게 2인전을 했고요. 그래서 아트 토크를 해서 이건기의 예술 한 끼라는 토크도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전시만 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제가 배우고 제가 또 영상 콘텐츠를 계속 앞으로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공간을 제가 스튜디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쓸 때는요, 광고, 드라마, 예능, 뭐 이런 촬영 공간들을 제가 이렇게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파티룸도 해주고,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컬렉션한 의자들, 소파, 빈티지 TV들, 그리고 이렇게 테라스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파티 공간도 하고요. 재밌는 토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작가분들도 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파주 출판 도시다 보니까 이곳 공간에 이제 영화인, 그리고 출판인, 건축가, 디자인,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이제 슬슬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들과 함께 또 재밌는 거.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동방신기, 누군지 아시죠? 동방신기. 이름 뭐죠? 아시는 분이 없으면 다들 이제 신세대들은 아니시네요. 네. 저도 모르겠네요. 윤호인호인가요? 네, 윤호인호. 이 친구가 이제 우리 스튜디오에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갔다가 문영태 작가 작품 요거 이쁘다고 마음에 든다고 사진 찍었습니다. 사진만 찍었어요. 사가지는 않고. 사간 사람은 딴 사람이 사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태임 작가와 저와 함께 이렇게 아트 토크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지금 제작을 했고요. 아직까지 발표는 안 했지만 앞으로 이 이광기의 예술 한 끼라는 그 컨텐츠를 가지고 지금 앞으로 계속 중견 작가, 젊은 작가들을 적절히 완급 조절해가면서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또 다양하게 또 재밌는 게 뭐랄까. 그래서 박종복이라는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에서 부동산도 한번 강의를 하자. 근데 사람들이 미술 얘기나 끝에 가서는 다 부동산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부동산도 한번 건드려보자. 그래서 제가 제목도 줘줬어요. 부동산을 조각하는 아티스트 박종복이라고. 땅을 조각하잖아요. 그것도 아티스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정복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 친구가. 네, 그래서 이 친구 그래서 결국 자기 좋아했다고 그림 하나 찜하고 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파티 공간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땅을 제가 그쪽에서 살면서 이제 그 공간에 이웃들이 있어요. 그래서 붉은산수의 이세훈 작가, 그리고 저기 덕성여대 양만기 교수, 그리고 정현 조각가 선생님, 최영욱 작가님, 그리고 우리 김태호 선생님도 얼마 전에 파주로 우리 이사를 오셨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몇몇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작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모임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DMZ 접경지역 아티스트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트벙커를 작년에 만들어서 우리끼리 모여서 공부도 좀 하자. 네, 그래서 우리 6명이서 먼저 발대식을 한 거예요. 저 최영욱 작가, 그리고 정현 선생님, 그리고 한호 작가, 그리고 양만기 선생님, 그리고 이세원 작가, 그리고 뭐 윤재갑 씨, 뭐 이렇게 윤재갑 씨, 그렇게 해서 한 7명, 8명에서 만들었는데 지금은요, 1년 만에 한 200명이 됐습니다. 그 파주 접경지역, 고양시 접경지역, 이런 모든 작가들이 모여서 200명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1차는 우리, 누구야, 우리 홍대에 우리 김미진 선생님, 이미지니까 김미진 선생님 맞나? 김미진 선생님, 교수님이 우리 그 현대미술에 대한 담론에 대해서 우리가 또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강서로도요, 우리 17반 돌아가면서 한 번씩 냈습니다. 저 내고, 뭐 정현 선생님 내고, 한 번씩. 왜? 우리 자비. 그래서 파주 출판 도시에 있는, 레지던시에 있는 우리 젊은 작가들에게 뭔가 조금 더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보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문화예술계의 그 문화유산 국민신탁의 김종규 회장님이라고 계십니다. 뭐 각종 큰 아트페어에 항상 이렇게 인사만 하시는 분이신데 그 회장님을 모시고 왜 예술을 좋아해야만 하는가라는 주제를 갖고 또 했고요. 그리고 심상용 선생님의 아트테이너라는 그 주제를 갖고 또 저희기 또 한번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작년 가을에는 우리가 아트벙커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트벙커 페스티벌을 열면서 중국 하오미집에 있는 우리 윤재갑 선생이 와서 우리 또 현대 미술의 흐름에 대해서 그러니까 포스트 89부터 30년의 세계 현대 미술에 대한 총체적으로 담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뭐 중견 작가, 원로 작가님들 다 오시고 그리고 뭐 하정현 선생님, 김태호 선생님 그 주변에 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 오셔갖고 너무 유익한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그 아트벙커를 통해서 올해 가을에는 벌써 우리가 시작한 지 1년 만에 5천만 원 예산을 확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5천만 원 갖고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임팩트 있는 우리가 아트 페스티벌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우리 강연했던 그 문화예술 협동조합 파주 아트벙커에서 뭐 이렇게 보시는 거 아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있네요. 네. 그래서 젊은 작가들과 중견 작가 그리고 원로 작가들이 점점 모여서 이제 파주가 하나의 또 아티스트들의 메카가 되지 않을까. 그걸 꿈꾸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부산 화랑협회뿐만 아니라 이 부산 지역이 뭐 아까 협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부산에 있는 미술 전공 대학들이 그 미술들이 다 없어지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럴수록 좋은 인프라를 갖고 계신 분들을 자꾸 유입을 시켜서 자꾸 부산에 토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여기에 계신 미술을 애호가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기가 많은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 공간 바다 있죠. 그리고 먹거리 있죠. 아름다운 경치 있죠. 그러니까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 파주도 영화인 마을이 있고 그리고 출판도시와 파주 영화인 마을 그리고 출판인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아티스트들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또 임창정까지 들어와갖고 임창정이가 또 좀 있으면 거기다 이제 오픈식을 또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기 또 파주 아트벙커 거기서 작가 우리 장영환 작가님도 오셨지만 지금 거기에는 지금 작가들이 막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미술을 보면 파주 아트벙커에 가서 다 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화복합공간까지 지금 이제 마련을 하려고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분이 영국의 샌지버리 뮤지엄 관장님이세요. 근데 한국에 우연히 왔다가 제 스튜디오 공간을 관심 갖고 오셨다가 보셨어요. 그다가 내가 우리가 아트벙커를 소개하고 제가 아트벙커와 그 파주 출판단체를 한번 소개를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면서
자기네가 영국의 런던과 뿐만 아니라 영국에 있는 뮤지엄 관장들끼리 모임이 있다는 거. 거기에 뭐 테이트 모던 미술관 관장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미술관 관장들이 다 있는데 우리 파주 이 아트벙커를 한번 소개하고 싶다. 그리고 영국의 이 파주 아트벙커 집단을 한번 소개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자기들이 교류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런 또 성과들도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성과를 또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태호 선생님이 또 작업실 공간이 또 얼마 전에 작년에 또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김태호 선생님 작업실에서도 같이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제 하정현 선생님 바로 옆 동네 고양시에 사시는데 저희 공간에 또 이렇게 급작스럽게 또 놀러 오셨어요. 사모님하고 놀러 오셔갖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사진도 찍으시고 그리고 이거는 저는 이제 미술뿐만 아니라 조금 더 많은 대중들과 뭔가 쉽게 갈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사실 아트를 사랑하면서 제가 어떤 걸 하냐면 영화, DMZ 다큐 영화제 제가 집행위원장 권한대행도 있고 그리고 올해는 제가 안산국제 거리곡 축제 예술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풍성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대중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것들을 뭔가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올해 이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제 스페인의 유명한 거리곡 대형 작품입니다. 이런 대형 작품이 우리 이제 그 안산에 와서 그리고 한 150톤 크레인이 이거를 중장비가 매달아서 그 안산 광장을 걸어가고요. 그리고 200톤 크레인이 90명을 매달아서 에어쇼를 합니다. 하늘에서 쇼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트구나. 그리고 제가 거기에다가 또 접목을 싶은 게 뭐냐면 거리극인데 왜 거리극만 들어가야 되느냐. 스트리트 뮤지엄도 넣자. 그래서 스트리트 뮤지엄까지 제가 넣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앙쿠라라는 어떤 퍼포먼스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도의 바닷가의 서해안에서 밀려오는 그 쓰레기들을 채취를 해서 그 쓰레기들이 모여서 이렇게 본인이 그거를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이런 거를 제가 또 이 작가를 또 초청을 해서 퍼포먼스를 하는 작품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임지빈 작가의 그 조형물을 8m짜리 조형물을 거리 광장에다가 크게 확장해서 세워놓고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그냥 오다 가다 가면서 미술관 들어가지고 스트리트 뮤지엄 거리에서도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뮤지엄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일단 예산이 정해지는 예산이다 보니까 올해는 작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더 스트리트 뮤지엄을 조금 더 거리가 그 이상으로 좀 확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는 유럽의 거리극을 많이 끌고 오고 많이 홍보하고 많이 보여줬어요. 하지만 그 보여주다 보니까 올해가 15회인데요. 14회 동안 거리극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제는 이 거리극이 안산하면 뭡니까? 다문화 가족이 참 많은 겁니다. 108개국 7만 5천 명이 사는 곳이 안산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시아의 문화를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일본, 그리고 태국 뭐 그런 나라들을 섭외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너무 컨디션 좋은 작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는 캄보디아 작품인데요. 무용이에요. 무용 퍼포먼스인데 이게 쌀의 여정이에요. 이 아시아는 쌀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쌀이 어떻게 생산돼서 어떻게 소비되는 거를 이렇게 무용을 통해서 퍼포먼스를 통해서 공연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결국 아트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아크로바틱 예술을 통해서 또 이렇게 고개 같은 마임 같은 것들도 초청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건 또 우리 한국의 샌드 아티노인데 이 자전거를 타면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아트페어에 정적인 걸려있는 작품들도 중요하지만 좀 뭔가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무빙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와야 돼요. 아이들이. 그게 결국 우리 미래의 꿈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트 요번에 저희 안산 거리곡 축제를 만들면서 제가 키운 게 뭐냐면 키드존이었어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아이들이 미술을 만질 수 있는 공간, 만지고 놀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뭐 미나 그리기 체험 같은 공간도 제가 많이 넣었고요. 그리고 이런 포괄적인 보면서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반 개인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통해서 미술을 꿈꾸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부산하면요. 제가 참 걱정했던 게 뭐냐. 우리 예술가들, 공연 예술 쪽에서는 부산하면 그 전에 어떤 불문일이 있었냐면요. 서울, 대구 이런 데서 공연이 잘 돼요. 대박나. 근데 부산 오면 다 눈물을 흘리고 가요. 공연 문화가 부산에만 오면 다 망하고 가는 데예요. 부산이 이렇게 제2의 도시인데도
문화예술 쪽에서는 공연만 하면 다 작살나서 가는 거예요. 근데 부산에 있는 지역 기업들이 이렇게 공간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꾸면서 정말 여기가 킬러 아이템이 되고 그리고 랜드마크가 됐을 때 이런 것들이 하나씩 생기면 부산의 어떤 옛날에 색안경 긋고 문화에 불모지였던 것들이 조금씩 그 불명예들이 하나씩 벗겨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부산 올 때마다 항상 들리는 공간이 바로 여기예요. F1663 수영만에 있는 고려제강이 예전에 그냥 와이어만 생산하던 공장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옛날에 그 폐공장을 재생해서 부산 비엔날레도 이게 고려제강 옛날 모습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부산 비엔날레를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지금은 예스24라는 중고 서점을 통해서 온 가족이 와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서관도 만들고 그리고 테러로서 카페도 오고 그리고 이렇게 야외 멋진 공연장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숲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멋진 공간인지 몰라요. 이런 공간들이 생길수록 시민들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이 돈을 안 주고도 내 문화를 흡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국제 갤러리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입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시하고 있고 그리고 5월 29일 날 하종현 선생님이 거기서 개인전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5월 달에 올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많은 유수의 부산에 토착화되어 있는 지역 갤러리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갤러리들 많은데 그 갤러리들이 오히려 더 똘똘 뭉치셔갖고 이런 아트페어를 통해서 국제 아트페어를 통해서 그리고 더 계속 개발하고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분들이 노력이 엄청 정말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부산 시민들이 이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1+2가 되든 1+1이 되든 자꾸 여기를 와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 우리 부산 지역의 문화예술, 특히 미술 문화예술의 큰 발전하는데 작은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일상이 모여서 기적을 이룬다고. 작은 하나하나 점이 모여서요. 큰 그림을 그리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결국 그게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맨 처음에 작은 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제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이렇게 저는 어디 가서 예전 같았으면요. 행사하고 노래 불렀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경험했던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 사랑하고 즐기다 보니까 따라가는 행운들이 있어요. 이 행운들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거만한 재테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재테크를 하려고 하면 투기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즐기다 보면 눈이요. 점점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따라오게 됩니다. 뭐 부산의 여의 작품들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일본 갤러리에서 보니까 이거 6만 불에 팔더라고요. 6천만 원이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 100만 원에 샀거든요. 한 12년 전에 100만 원에 샀는데 이 아까 보니까 일본 갤러리에서 이걸 6천만 원에 파는 거예요. 6천만 원에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들이 저에게 따라오는 행운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것도 예전에 자선에 냈어요. 푸사만 거 제가 여러 장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서울 옥션 갤러리에 제가 하나를 냈어요. 냈는데 내 후배가 사갔어요. 걔는 저한테 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나한테 다시 팔라고도 안 팔아요.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판화들을 제가 여러 장 갖고 있다가 하나씩 좋은 일 할 때마다 자선에 냈었어요. 그리고 이거 저는 작품을 하다 보니까 제가 소망이 있었어요. 백남기 선생님 작품 꼭 하나 갖고 싶었어요. 백남기 선생님 가져야지 사야지 하다가 결국 백남기 선생님 작품을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딱 규모였던 거예요. 사이즈가. 미디어를 사고 싶은데 다 백남기 선생님 작품 딱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학고제 갤러리에 가서 제가 이걸 산 거예요. 학고제 갤러리 이게 작품 전시할 때. 그 요거는 여기 저 프랑스 갤러리 가서 제가 이걸 산 거고. 이것도 제가 진하남에서 구매를 했고. 근데 이걸 구매를 하니까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기 상하이 뮤지엄에서 이걸 대여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대여해달라고 그러고. 물론 대여료는 안 주더라고요. 하지만 상하이에서 우리 아내와 저한테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고 그 호텔 특급 호텔을 끊어주더라고요. 그리고 개막식에 와달라고 그래서 개막식에 갔더니만 거기에 이제 우리들 병원 김수경 회장님도 오시고 그분이 또 백남준 큰 컬렉터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졸지에 그냥 백남준 컬렉터로서 대접받고 왔어요.
또 그런 또 이렇게 행운들이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소소하게. 요거는 제가 하정우 그림이에요. 하정우 그림. 이게 100호짜리예요. 이거 대충 얼마 할까요? 100호짜리. 대략. 좀 대략. 질문. 얼마 할까요? 모르세요? 우리 얼마 할 거예요? 2천? 그쵸, 2천 정도 하죠. 근데 첫 전시에서 제가 300만 원에 샀어요. 다른 것도 몇 개 샀어요. 왜냐면 그때도 김영건 선배가 관계야, 네가 좀 미술을 하니까 내 아들 좀 잘 그려나 와서 좀 봐줘라. 닥터박 갤러리 갔더니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그려갖고. 다른 그림이 다 팔리고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발바닥을 산 거예요. 집에 가자는데 욕 뒤지게 먹었어요. 사와도 왜 발바닥을 사오냐고 냄새나게. 집에 한 번도 못 걸어봤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 수장고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옥션에 팔았어요. 옥션에 팔았는데 지금 2천만 원이지만 그때 내가 서울 옥션에 팔았는데 그때 1,400만 원에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림은 순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작품을 또 구매할 수 있는 이게 10년, 뭐 100년, 근데 하지만 그림은요, 한 10년 정도는 내가 묵혀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0년 묵혀놓은 그림들은 다 효자노릇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최율과 작가님. 최율과 작가님, 정말 뉴욕 작업실도 가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찾는데 이 형님 작품도 이거 내가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타이밍인데 이거 말고 제가 인물 작품이 있었어요. 크리스티 경매에서 제가 낙찰받은 게 하나 있었어요. 뉴욕 크리스티 경매. 2008년도 작품. 정말 작가들도 마스터피스라고 그러죠. 마스터피스 작품이 있었는데 그 작품 제가 2008년도에 샀으니까 거의 한 9년을 갖고 있었어요. 1년을 못 참은 거예요. 그 1년을. 1년을 못 참고 제가 파주 출판도시에 건축하느라고 좀 자금이 좀 후달려서 좀 작품들을 좀 팔았어요. 물건이 너무 안 올라갔고 물건한테 미안하지만 제가 작품을 팔았어요. 근데 내가 산 가격에 판 거예요. 산 가격에. 근데 팔고 나서 한 6개월 있다가 갑자기 이 형 작품이 와 올라가는 거예요. 뭐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감사해요. 이 형이 다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작가님이. 그러고 나서 또 10호짜리 소품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K옥션에서 자선경매, 월드비전 IT 학교 짓는 자선경매 제가 100% 기부했어요. 그때 제가 그걸 2000년도에 한 100만 원 줬나? 10호짜리 100만 원도 안 줬던 것 같아요. 100만 원 줬나? 근데 그거를 890만 원에 낙찰됐어요. 890만 원에. 근데 그걸 저는 기부했죠. 그리고 뭐 이세현 작가님 작품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꼬마이가 있어요. 꼬마. 이세현 작가님은 우리 이웃집입니다. 같은 출판단체의 작업실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이 작품은 제가 2년을 기다렸던 작품이에요. 제가 2012년도에 주문을 했어요. 2012년도에 받았어요. 내가 여기다가 사람 하나 넣어달라. 인물 하나 넣어달라. 이건 내가 팔 작업이 아니다. 우리 애를 하나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 애기. 우리 천국에 있는 애를 하나 그려놨어요. 근데 얼굴은 안 넣고 우리 애가 이렇게 거꾸로 해서 하늘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너무 장난을 잘 쳤거든요. 그래서 그걸 넣고 옆에다가 교회를 넣었어요. 교회 2개를. 제가 크리스찬이니까. 교회를 넣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한테 형님 우리 아들 하나만 넣어주세요. 내 그림 컨셉이 나는 사람을 안 넣는다고, 난 인물을 안 넣습니다. 풍경만 넣는다고 막 우기더라고. 내 소원이에요. 나는 이거 영원히 간직할 거야. 이거 팔 그림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광기씨. 딱 그려주더라고요. 우리 애기 사진 보내주고. 딱 2년 만에 왔어. 근데 봤는데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 작업이 인물로 바뀌었어요. 사람 인체 시리즈 나온 거 혹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죠. 형, 나 때문에 인물 가게 된 어떻게 보면 브릿지 역할이니까. 무서워. 고맙다고. 어떻게 보면 정말 가치 있는 그림이에요. 본인의 풍경에서 인물로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인물 작품이에요. 이제 이세현 작가의 지금 작품이고, 지금은 노르웨이 미술관에서 좀 있으면 이제 개인전을 좀 더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이 작가는 이제 문영태 작가라는 작가인데, 문영태 작가의 작과도 제가 안 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작가의 작품인데 제가 제일 아끼는 작품 중에 하나, 십자가. 제가 힘들 때 제가 문 작가한테 전화를 했어요. 문 작가, 나 너무 힘든데 이 친구가 손재주가 정말 많았어요. 예전에 어려울 때는 그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 게 아니라 소품, 뭐 필통, 그리고 뭐 CD 지갑,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담배 지갑, 뭐 라이터 지갑 이런 걸 만드는 걸 해서 그때 잘 팔렸던 작가여서 야, 문 작가가 만드는 십자가, 나만의 십자가를 하나 갖고 싶어. 나 작가, 나 십자가 하나만 만들어줄래? 근데 우리 집에 소프가 온 거예요. 네가 풀어놓은 순간 펑펑 눈물을 흘린 거예요. 이 십자가 이 빈 의자가 내가 앉을 자리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심장이 왼쪽에 있잖아. 그리고 여기 계단이야. 천국의 계단. 예. 그리고 모든 사람, 힘이 필요한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그 성경 말씀처럼. 근데 그 친구는 크리스찬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크리스찬 마인드를 갖고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너무나도 은혜로운 작품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온 우리 동료 연예인들이 야, 나도 하나 갖고 싶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10개로 주문을 받았어요. 특별 에디션 10개. 그래서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이영자, 신현준, 이성미, 송은이, 김숙, 그리고 조정민 목사님, 그리고 나머지 또 몇 명 있어요. 근데 내 작품이 제일 베스트예요. 마스터피스. 이건 영원히 팔 수 없는 작품이죠. 내가 죽고 나면 내 자식이 팔면 모를까. 내가 죽을 때까지 못 파는 작품. 그래서 이 인연을 통해서 저랑 같이 작업실도 공유도 하고 지금도 뭐 친형 동생으로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잘 돼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가나하고도 전속을 계약을 맺어서 이제 가나와 함께 아마 이제 작품들을 소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뭐 맥화랑과 그리고 뭐 선 컨템포러리 뭐 그 선월함에서 이렇게 전시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2011년도 최영욱 작가님 작품입니다. 이것도 마스터피스. 정말 지금 작품도 좋은데요. 이때 작품은 저는 그래요. 같은 작품도요. 작가의 작품도 마스터피스가 있어요. 베스트를 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컬렉터를 갔는데 그 집에 갔더니 신디 셔먼 작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디 셔먼 초창기 때 찍었던 20살 때 찍었던 작품인데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전에 몇 년도에 옥션가가 42억이에요. 신디 셔먼 에디션 10개 중에 10개를 다 가지고 6장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작품을 사기 위해서 7점 신디 셔먼 다른 작품까지 다 사버린 거예요. 왜냐? 이거 하나만 사면 안 판다는 거예요. 이걸 다 사가야지만 이걸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사기 위해서 나머지도 다 샀어요. 근데 그 작품 때문에 결국은 나머지도 가치가 올라가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작가의 작품도 김창렬 선생님도 보십시오. 같은 물방울 해도 작품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가격이 다 틀려요. 그게 다 있어요. 그 작가의 가장 혈기왕성할 때, 가장 에너지가 넘칠 때, 그리고 정신이 할 때. 그리고 백남규 선생님 작품도요, 2000년대에도 작품이 있어요. 하지만 작품이 가장 호가를 올릴 수 있는 작품들은 70년대, 80년대 작품이에요. 90년대 초반까지. 이건 이제 뭐 이진우 작가의 작품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미술이 내 삶에 어떤 꽃이 됐고요. 그리고 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보게끔 해줬고요. 그 새로운 세상을 통해서 많은 수많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너무나도 즐거운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요. 미술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한 발짝을 다가간다면 여러분들 삶도 더 풍요로워질 수도 있고요. 더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세상을 미술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세상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귀한 시간 이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